조총은 3회 발사됩니다. 조총 소리에 놀라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대 조총 발사. 일동 목령.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유족 인사가 있겠습니다. 유족을 대표해서 처녀이신 박기명 여사님께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왜 거기 가서 다 가려가지고 못 찍게. 그 앞에 우산 쓰신 분 좀 뒤로 물러나지. 아이. 오늘 이렇게 오중에도 경양 좀 각지에서 뒤로 물러나세요. 이렇게 많이 네, 참석해 조금만 주신 뒤로 뺐죠. 추모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여러 면에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이런 여건 하에서 올해도 이와 같이 성대한 추도식을 준비해 주신 민족중의 정 회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및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니 저거 어떻게 치울 수가 없대. 항상 아니, 숙이는 건 10월 26일 11.6 행사를 하게 되면 꼭 생각나는 것이 10월 유신입니다. 10월 유신 헌법이 유신 헌법이 선포된 지 46주년이 됐고 그 전에 7.4 그 같은 72년도 7.4 남북 공동 성명 평화통일 3대 원칙이 발표됐습니다. 그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탁상 공론에 지나지 않는 그런 형식적인 남북 대화가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제가 아버지를 특별히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버지께서는 국헌을 준수한다는 그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재헌국회에서 만든 절대헌법 제1조부터 헌법 제4조까지 절대 건드릴 수 없는 헌법, 거기 3조에 보면 북한 우리 동포들도 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빨리 수복되지 않은 북한을 우리가 수복해서 자유 대한민국의 헌법 아래서 살 수 있도록 한다는 그런 헌법 정신이 담겨 있습니다. 그거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셔야 한다면 그런 유신 헌법과 같은 강력한 그런 그 정치 제도, 선거 제도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아버지께서 느끼시고 헌법학자들과 논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좀 비켜주세요 좀. 진짜. 그 앞에 좀 비켜주셔요. 유신 헌법은 여러분 다 아시지만 간단히 하기에는 너무 저도 많이 한이 맺혀 있습니다. 그때 그 기치를 들고 정치 체제를 우리는 개혁한다. 그런 명제하에 비상조치로서 비상ke엄령 선포라는 선생님 앞으로 좀 비켜주셔요. 거기 좀 뒤로 좀 나가. 유신 헌법을
5.16 혁명의 같은 선상에서 보셨습니다. 그때 그 5.16 혁명이 일어났을 때 김일성이 무릎을 치면서 내가 한 발 늦었다. 그것이 구국의 혁명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 과정에서 또 평화통일 3대 원칙에 의한 9가지 그 실천 방안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펴보시면 다 인터넷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도 그 구시대적이지 않고 오히려 현 정부가 남북 관계를 제대로 추진하려면 이 내용들을 그 기본으로 해서 해도 하나 손색이 없는 아주 잘 만들어진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아버지께서 남한도 살피기가 힘든데 대한민국은 남북한을 통틀어서 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왜 대통령으로서 보이지도 않고 또 만날 수도 없고 또 오히려 북한 동포들은 저희 아버지를 뭐 미제 앞잡이, 괴뢰 도담, 타도해야 될 뭐 그런 대상으로 그렇게 매도를 해도 아버지께서는 헌법 준수의 정신으로 북한 동포들에 대한 그런 그 인간적인 괴로움을 해소시켜 주시려고 남북 대화를 추진하시고 이걸 신속히 추진하시기 위해서 유신 체제로 그 여러 가지 제도를 마련하셨습니다. 그러나 야당은 그 당시에 왜 이런 헌법이 필요한지를 너무도 잘 알면서도 반대를 위한 또 반대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또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 10월 17일 유신헌법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이후에 다시 11월 21일인가요? 네, 그때 국민투표를 붙여서 91%, 92%라는 참여율 또 그 투표율과 여러분 앞에서 긴장이 돼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국민을 위한 제4공화국의 헌법으로 탄생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유신에 대해서 대통령 되시기 훨씬 전에 정치를 하시기 전에 인터뷰를 한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오늘 이런 걸 안 읽으면 언제 읽을까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공교롭게도 72년 말 유신헌법 발효 후 73년 가을부터 중동전쟁으로 석유를 무기화하는 바람에 석유 파동이 났다. 당시 국제 경제가 1930년 이래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웬만한 개발도상국들은 이때 타격을 입어 재기불능 상태로 주저앉았다. 그러나 한국은 온 국민이 단결하여 석유 파동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 이 기간 동안에 그렇게 세계가 부러워하는 고도 성장이 이룩됐다. 물론 우리도 타격이 컸다. 예를 들어서 73년 3억 달러의 수입을 할 수 있었던 석유가 74년 바로 1년 사이에 동일 물량이 10억 달러로 뛰어올랐습니다. 국제 원자재 가격 등이 폭등을 하고 모든 물가가 덩달아 뛸 수밖에 없었고 우리는 민족 자본, 부존 자원, 천연 자원도 없는 그런 그 지하 자원도 없는 그런 나라에서 또 기름 한 방울도 나지 않는 한국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수출 드라이브라고 그랬죠. 수출로 외화를 버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위기를 훌륭히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 국민의 슬기를 결집시킨 바로 유신헌법이 만들어낸 유신체제로 첫 번째 그 위기를 넘긴 것입니다. 또 두 번째 위기는 국가 75년 월남 패망과 함께 인도지나 반도에 공산화가 이루어지자 북한이 그런 분위기에 고무되어서 여기에 편승해서 남침을 기도했지만 결국 기회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7.4 남북 공동성명 바로 그 2달 후에 바로 요인 암살 계획을 문세광을 통해서 시켜서 물론 목표는 저희 아버지였지만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게 됐지요. 이렇게 믿을 수 없는 북한과 대처하고 있는데 안일하게 대처한다면 대통령의 의무를
해태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만일 그 시기에 우리가 정치적으로 불안했다거나 국력 신장의 결집력이 어떤 구멍이라도 뚫렸더라면 북한은 남침을 감안했을 것입니다. 아마 남침을 안 했다면 북한이 아니겠죠. 이거는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입니다. 이 밖에도 유신 기간 동안 중대한 국가적 위기가 남침용 땅굴이나 유경수 여사 저격 사건, 북한군 도끼 만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수없이 현충문 폭파 사건 같은 이런 위기 때마다 큰 동의 없이 우리가 극복하게 된 원동력이 바로 유신 체제의 이념에서 찾을 수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80년대 소득 $1,000 이제 그 3대 웃음거리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그 당시에 80년까지는 우리가 소득 $1,000를 올리겠고 수출 목표 100억 불을 달성하겠다. 그랬더니 그 당시 야당에서는 너무 꿈 같은 얘기니까 그랬겠죠. 야당에서 그거는 3대 웃음거리로 그때 신문에 났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그런 목표가 모두 시기를 앞당겨서 실현됐습니다. 그것이 다 유신 체제 덕분입니다. 여기에 계신 유신 정우의 우리 정재호 위원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말할 수 없죠. 여기 장영선 의장님 많은 분들께서 다 아버지를 보필해 두셨기 때문에 어떻게 아버지께서 혼자 일을 하셨겠습니까? 다 우리 국가의 큰 자산 원로 여러분 앞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이 감개무량합니다. 혁명 당시 북한 GNP보다 밑돌던 우리나라 GNP를 75년에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놓고 80년에는 2배 이상 올려놓은 것은 남이 한 발 뛸 때 우리는 10발, 100발 자국을 뛴 결과라 두고 이걸 매스컴에서 바로 한강의 기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기로 이름이 난 FAO 세계 식량농업기구의 정보지 77년도 10년 후에는 몰랐던 한국의 기적이라는 표제하에 특집을 실어 우리의 발전을 극찬했습니다. 바로 유신 체제에 대한 긍정적 평가를 드디어 받은 것이죠. 여러분들 유신 체제에 대해서 유신에 대해서 유신이 누구 말 맞다 나라를 팔아먹었습니까? 네, 사람이 위기시에 또 다치면 날 때까지 이렇게 그 기부스를 한다고 하지요. 그럼 다 나쁘나면 그걸 떼내는 겁니다. 바로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버지께서는 강권 통치를 하셨지만 이제 우리도 먼저를 받는 나라에서 주는 나라로 바뀌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그 관용을 베푸시다가 그것으로 일관하고 야당을 믿고 모든 국민들을 믿고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그런 고결한 그 정치 이념으로 통치하시다가 이런 또 상황에 이르게 되셨습니다. 차라리 아버지같이 강력한 통치권을 발휘하셨더라면 추진하시려고 했던 일을 마무리하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주민들 남북 간에 여러분 지금 여기 국회에서 제가 존경하는 조원진 의원님 또 김진태 의원님 이렇게 나와 계시지만 미국에서는 교육을 잘하고 있는 나라 가정에서는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자녀들한테 네가 흑인을 무시하면 다음 세상에 흑인으로 태어난다. 또 너가 장애인의 어려움을 이렇게 간과하거나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연민의 정으로 도우려는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다음에 너는 그런 장애인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북한 동포들 보이지 않는다고 먹고 살기 바쁘다고 그 사람들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고 아유 나 살동안은만 전쟁 안 일어나면 되지 내가 알 게 뭐야 거기 내 친척이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면 저는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 김정일 치하에서 다음 세상에 태어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내색하진 않아도 항상 남의 나라도 아프리카도 돕는데 같은 언어를 쓰고 있는 그런 북한 동포의 우리가 어려움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간간히 생각하고 떠오르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분들을
마음으로라도 보살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아버지께서 북한 주민들을 항상 생각하고 어떤 정책을 실천하신 그분들이 아버지한테 줄 무슨 투표 표결권이 있기를 합니까? 그런 아버지의 인간성을 저는 더 존경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서없는 글이지만 제가 양수리 쪽으로 가서 어떤 손님을 만났을 때 얼마 전에 박근영 씨는 박정희 대통령보다 박근혜 대통령이 더 훌륭하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저는 하여튼 통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분이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비자에서 나오는지 맹자인지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스승보다 제자가 더 훌륭하다. 아버지보다 자식이 더 훌륭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대의에서 볼 때 그거는 바른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아버지가 계시다면 아버지를 크게 위로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 아버지보다 더 훌륭하다고 제가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을 질문했을 때 저희 아버지는 나의 롤 모델, 그 당시 롤 모델이라는 표현은 아니었지만 롤 모델이셨고 나의 멘토시고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세 개의 안목을 이렇게 밝혀주신 분이다. 그런 자유로운 스승이기도 하다. 아버지시기도 하지만 그렇게 군사부 일체의 그 존재로 아버지를 평가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여기 야구르트의 윤 회장님께서 나와 계신지 모르겠지만 윤 회장님께서 어머니께서 굉장히 어려운 군대 시절에 그 연탄인가 뭐를 하여튼 좀 너무 추워 그러니까 그걸 보내드리셨답니다. 그랬더니 그걸 아신 아버지께서 굉장히 호되게 뭐라 하셨답니다. 그래서 너무 그때 누가 다 아마 물렀을 겁니다. 또 그 아버지께서 어머니를 회상하시면서 너희 어머니 훌륭한 것이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와 나눴어도 뭐 그 돈 모으는 일이라든가 재산을 불리는 얘기라든가 그런 건 한마디도 없었어. 이렇게 하시면서 이렇게 어깨가 처지시면서 그 얘기를 하셨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그런 아버지의 딸로서 그 대통령의 자리를 책임지고 있는 동안에 참 얼마 전에 아버지께서 이런 뉴스를 같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기업인이 조사를 받고 마지막 질문에 진술을 하는데 아주 대기업의 회장인 분이 내가 모셨던 대통령 중에 박근혜 대통령이 가장 청렴했다고 생각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지금 민주당, 지금 집권당의 최고위층에 있는 분이 박근혜 대통령의 창조 경제 우리가 계승할 점이 많다. 이런 얘기를 했죠. 스마트팜을 비롯해서 그때 박 대통령 계실 때는 스마트팜은 빈익부, 부익부를 길러내는 거라고 하더니 그분들이 딱 집권하더니 스마트팜만이 농촌 살 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내로남불로 항상 얘기를 하죠. 또 여기 김진태 의원님 앉아 계시지만 대정부 질문을 할 때 그래 박근혜 대통령 차고 넘치는 뭐 근거가 나왔다고 하는데 뭐가 있느냐 했을 때 현 법무부 장관께서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으셨을 때 아버지께서 얼마나 대견하게 생각하셨을까, 얼마나 자랑스러우셨을까. 항상 그때 자동차가 별로 없던 시절에 어떤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자동차를 타고 가게 되면 남이 나를 부러워하는 눈으로 쳐다보는 것이 싫다면서
자동차에 타서도 꼿꼿하게 등을 대지 않고 앉아서 갔던 우리 박근혜 대통령, 물론 학창 시절이지만 또 그리고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시절에 항상 아버지를 반대하는 반체제 인사의 이인자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여자분이신데 학교에서 인사를 하면 다른 교수님들을 잘 받아주셨는데 근혜 학생 잘 있었어? 요즘 공부 잘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인자 교수님은 인사만 하려고 그러면 냉랭하게 쳐다보지도 않고 다른 쪽으로 가버리시고 이렇게 하시더니 갑자기 대학교 4학년 이제 졸업할 때 이제 교수님들이 회의를 하고 우리가 어떤 학생들한테 어떤 상을 어떻게 줄 것이냐 이걸 논의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근데 평소에 박근혜 학생의 인사를 잘 받아주던 대다수의 선생님, 교수님들께서 야 이거 큰일 났다. 박근혜 학생이 우등상, 개근상, 정근상, 그 공로상 이거 다 받게 생겼는데 이거 우리가 잘못 주게 되면 지금 대통령의 딸이기 때문에 이걸 다 준다고 생각하니까 거기서 한두 개는 빼라. 이렇게 이제 논의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동안에 박근혜 학생의 인사도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보기만 하면 딴 데로 피하고 냉랭한 눈빛으로 바라보시던 그 이인자 여성 그 교수님께서 갑자기 쌍지팽이를 짚고 나서시면서 무슨 소리냐. 대통령 딸이라도 정근을 했으면 정근상을 줘야 되고 개근했으면 개근상 줘야 되고 우수상을 줘야 되면 해야지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전상을 다 휩쓴 그런 졸업식이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참 그렇게 자랑스럽게 생각하신 딸한테 마지막으로 아버지께서 주실 말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면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복을 받으려면 내 딸아, 이거는 미륵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복을 받으려면 이런 제목으로 나는 해마를 위주로 하나니 이는 먼저 어지럽게 하고 난 뒤 바로잡는 천지의 이치 때문이니라. 그러므로 하늘이 점지한 자는 모든 마가 먼저 발동하니 기중화복 그러지 않습니까? 발동하니 능히 시련을 받고 나야 복이 이르느니라. 먼저 안락을 누리는 자는 복을 받기 어려우니 고생을 복으로 알고 잘 받으라. 만일 당하는 고생을 이기지 못하여 애통히 여기는 자는 다가오는 복을 물리치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한 목소리를 내고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히 매주 그렇게 어려운 역경 속에서 참 추우나 더우나 얼마나 더웠고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런데 나오셔서 일주일에 한 번씩 또 다른 행사가 있으면 또 그쪽으로 옮기시면서 애써주시는 대한애국당의 조은진 대표님을 비롯한 또 그 지도층의 여러분들 또 우리 당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또 우리 존경하는 김진태 의원님 의정 활동에도 바쁘신데 오늘 이 자리까지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감사한 모든 분들께 앞으로 개별적으로라도 좀 통화를 하면서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제 부족한 인사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그리고 이건 제가 조용히 제안을 드려야 될 내용이지만 유족 인사말을 제외하고는 여기에 오신 추념사를 하시는 분들께서 너무 말씀을 구구절절하게 정말 마음에 닿는 이야기, 저걸 꼭 내가 기록해야 되는데 하는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저희 아버지도 듣고 계시니까 결국 다 우리 아버지의 업적을 이렇게 찬양해 주시는 그 말씀이니 박수를 좀 요란하게 쳐주시는 것이 어떨까. 아까 박수가 치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났었습니다. 네, 정말 여러 가지로 이런 거룩한 행사를 준비해 주셔서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